자, 분데스리가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 이번 시즌 몇 경기 중계하셨죠? 안 세봤는데? 한 30경기? 아니요, 34라운드니까 한 라운드에 한 경기 이상은 했으니까. 그러면 한 40경기 되겠다, 이상. 45 정도? 오. 두 번 한 적도 꽤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법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 분데스리가를 저희가 통짜로 한번 간략하게 서머리를 해볼 텐데 지금 둘이 그 굉장히 약간 그 각도가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형철이가 가장 뒤에 가운데 그래서 예. 그러네요. 이 정도가 좋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서서 보면 비슷하거든 다. 앉아도 비슷하고. 그럼 그래요? 앉아도 예. 고만고만 트리오입니다. 우리끼리는 뭐 키 재지 맙시다. 그럽시다. 네, 예. 분명히 다르긴 할 텐데. 근데 고만고만해. 네. 남들이 봤을 때 똑같아. 네. 우리끼리 차이가 있는 그치. 거야. 우리만 알아. 알아. 분데스리가를 형이 굉장히 좀 오래 했잖아요. 제가 15, 16 시즌부터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9년, 10년 차인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변동이 많았던 시즌 아닙니까? 뭐 일단 우승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제가 중계한 이후로는 한 번도 뮌헨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형 방금 당군형 같았어. 왜요? 우승팀 바뀌었으니까 약간 그 왜 당군형이 그거 있잖아. 바뀌었으니까. 약간 그런 거 있어 당군형. 최근에 당군형 만나는데. 그래. 지난주에 전염되셔서 전염되셔서. 만나가지고 형 뭐 카페 갈래? 알았어. 아무 소용 없어. 밥 먹게. 맨날 아무 상관없어. 난 뭐 이거. 어쨌든 변동이 컸다. 네. 우승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코리안 리거들이 언제나 독일에는 있었지만 김민재라는 선수가 가장 거함에 갔고 네.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 대형 공격수가 또 넘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흥미있던 시즌이라고 봐야겠죠? 흥미로웠죠 이 네. 정도면. 왜냐면 뮌헨이 그냥 못하고 또 애매한 팀이 1위 했으면 그 재미가 없는데 확실히 잘하는 팀이 있고 여기에 뮌헨이 좀 떨어지고 여기에 슈투트가르트가 없었으면 밋밋했을 수 있는데 슈투트가르트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뭐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도르트문트는 또 떨어졌는데 챔피언스리그 결승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괜찮았습니다. 형철이가 봤을 때 가장 그 역시 분데스리가 이번 시즌 얘기했을 때 얘기해야 되는 건 레버쿠젠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레버쿠젠은 구단 최초의 우승이기도 하고 그 최초의 우승을 이렇게 무패 우승으로 달성한 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는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시즌 무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유럽 축구 전체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레버쿠젠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이제 한국인 기준으로 레버쿠젠을 보면 그 클럽이 리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별개로 차범근 선생이 뛰었었고 그 다음에 소니가 뛰었었기 때문에 친숙함이 나름 있는 클럽인데 레버쿠젠의 이번 그 어떤 약진은 역시 알론소라고 봐야죠. 감독이 가장 크죠. 네. 독일은 이제 감독의 영향력이 뭐 다른 리그도 비슷하겠지만 굉장히 큰 감독이고 빨리 잘리고 그치. 생각보다 훨씬 더 되게 급진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예. 좀 봐주는 게 없어. 그냥 3-4경기 이상하면 시즌 초에도 날려버리는 게 분데스리가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초보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비알론소가 와서 일단 첫 시즌은 반 뛰면서 막고 팀을 정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음 시즌에 바로 했고 뭐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써서 뭐 슈퍼스타를 데려왔냐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말도 공짜로 데려오고 보니페이스 누구지 데려오고 뭐 터졌고 이러면서 비르츠 좀 어리지 않나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독의 역량이 확실하게 드러났던 시즌이 아닌가. 그러면 알론소를 제외한다면 가장 빛났던 선수 하나를 꼽으라면 레버쿠젠에서 누굴 뽑아야 되나요? 빛났다라는 게 이제 화력? 뭐 여러 가지. 그러면 뭐 비르츠가 비르츠가 역시 이제 그러니까 비르츠 잘한다며 뭐 이런 얘기는 한 수년간 있었지만 실제로 확 뭐 주목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레버쿠젠이 잘해야 비르츠가 주목을 받지. 그것도 중간에 큰 보상도 한 번 있었고 공백 기간이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비르츠가 가장 딱 이제 유럽에 어떻게 보면 약간 신성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해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자카 어때요, 자카? 자카는 생각보다 잘했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밀려서 이제 빅 리그에서 좀 밀려서 온 거 아닌가? 빅팀에서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제 내부 사정만 보면 아스날에 잡고 싶었는데 본인이 떠난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엄청 잘 왔죠. 잘 왔고 잘 맞았고 또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필요했거든요. 너무 전체적으로 좀 젊다 보니까 좀 이제 베테랑이고 중심 잡아줄 선수가 미들에서 필요했는데 그런 역할들도 잘했고 사실 한 명을 꼽을 수가 없는 팀이긴 해요. 뭐 한 명이 막 사실 뮌헨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해리케인밖에 없어. 이번 시즌에 해리케인만 뽑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베스트 11 플러스 뭐 벤치 선수까지 다 나쁘지 않아가지고 골고루 다 잘했으니까. 골고루 잘해서 다 인상 깊은 시즌이었습니다.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알기 힘들겠지만 다음 시즌에도 레버쿠젠이 이만큼 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보내야 될 선수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적설이 계속 나오는 선수들이 뭐 프림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쉽진 않을 것 그치, 같아요. 잡을 잡기가. 명분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우승했고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유출이 조금 적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사비 알론소의 눈 몇 명을 찍어서 데려와서 그 공백을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거의 더블 스쿼드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뭐 누가 나가도 일단 백업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당분간은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막 공백이 누가 비르치가 나간 거 빼고는 나간다고 치면 그거 빼고는 뭐 나갔을 때 타격이 엄청 큰 선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어쨌든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유럽에서 가장 빛났던 팀이 누구였나? 라고 하면 뭐 레알 마드리드든 도르트문트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 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겠지만 퍼포먼스와 과정을 본다면 저는 레버쿠젠 한 팀을 꼽아도 문제 없지 않나. 일단 뭐 미니 트래블의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열려 있고. 네, 2개만 더 따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수도 2경기고 51경기 무패입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레버쿠젠 얘기하면 이제 바이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이언은 지금 이제 이번 시즌이 정말 10여 년 만에 가장 안 좋았던 시즌 아니에요? 도르트문트한테 우승 뺏겼던 시즌이 3위였거든요. 예. 11 시즌인데 그때 이후로 13년 만에 지금 3위를 했고 2위도 아니고 3위를 했고 내년 이제 다음 시즌 시작할 때 슈퍼컵에 참가를 못하게 되죠. 네. 왜냐면 슈퍼컵 제 기억에 뮌헨이 없었던 슈퍼컵이 최근에 없었죠. 다 리그 우승했으니까. 무조건 리가를 우승했어요. 그래서 뭐 슈퍼컵에 진 적은 있어요. 근데 슈퍼컵에 나가지 못했던 적은 없어서 이렇게 되면 레버쿠젠 대 슈투트가르트가 그쵸. 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네. 투엘은 유임하나요? 아니요 나가죠. 무조건. 확실히 나가죠. 인터뷰에서 이미 나간다고 백방. 했고 100% 나가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이 팀의 문제는 뭐 투엘의 전술 뭐 이런 거 능력 이런 거는 둘째 치고 꼰대 형들. 첫 번째는 너무 그 젊지도 않지만 젊은 세대 그러니까 막스 에벨이랑 프로인트 쪽에 젊은 편인 수뇌부들 그리고 위에 명예를 달고 있는 뭐 명예 회장 뭐 명예 뭐 헤네스, 루메니게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 루메니게는 좀 낄낄빠빠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헤네스의 영향력이 너무나 아직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이 결정을 해도 젊은 지도부들이 결정을 해도 이쪽에서 그리고 이쪽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결정 권한이 얘가 보고하면 얘가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멤버들이 있어. 그럼 그 멤버들 중에 한 명이 또 반대하면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구조들이 그러니까 막스앱이랑 프로인트가 둘이 짝짝짝짝 해가지고 결정하는 구조면 뭐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일방통행으로 쭉 갈 수 있는 구조인데 계속 갈라치기 되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미뤄지고 지금 벌써 뮌헨 감독으로 이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은 다 대여섯 명 되잖아요. 더 되는 것 같아 느낌상 한 네. 10명 돼. 진짜. 그러니까 진짜 달마다 바뀌어요. 여기서 회의하면 다음날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누가 흘리는지도 모르고 뭐 약간 우리 협회 같은데? 협회랑 거의 비슷해요. 진짜. 그래서 이런 다음 시즌도 임시 감독으로 가나요? 바이언.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권한을 확실히 이행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실무진들한테. 아니 막스 에벨이 뭐 초보자도 아니고 메넨글라드바흐랑 라이프치히에서 수십 년간 디렉터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려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여기서 그건 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 사람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막스 에벨도 난감할 거다. 이렇게까지 방해를 받는다고? 근데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겠지. 팀의 구조가 워낙 거대하고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결정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저는 오히려 투엘의 어떤 문제. 투엘의 문제는 투엘이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잖아. 당분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새 감독이 와도 여전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독이 왔어. 그리고 또 감독. 막스 에벨을 비롯한 약간 수뇌부들 그리고 더 위의 수뇌부들 그러면 이게 3파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누가 합병을 하겠죠. 감독이랑 막스 에벨이 데려온 감독이면 이쪽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예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슈투트가르트의 헤네스 그러니까 지금 이 울 헤네스의 조카죠. 디터 헤네스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감독으로 왔어. 예를 들어 더 복잡하죠. 가족 관계까지 이렇게 있어서 물론 헤네스 감독이 엄청난 지금 능력을 보여주는 시즌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얽혀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헤네스 할아버지가 좀 내려놔야 돼요. 그냥 정말 좀 멋있게 허허 좋아 너네 지지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꼭 한마디씩 보태니까 이게 좀 문제죠 이거는. 그러면 이번 시즌 바이언의 워스트는 그 영감님들인가요? 투엘인가요?
뭐 어쨌든 경기력으로는 투엘이죠. 투엘이다. 네. 어.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큰 네. 그림을 본 거고. 모든 간의 결과나 이런 걸 봤을 때 투엘을 좋게 평가할 수 없다. 그렇죠. 저는 되게 실망했어요. 투엘을 좋아하는 쪽이었는데 네. 되게 좀 실망을 실망스럽다. 했고 왜냐면 좀 너무 감정적이야. 모든 행동에.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감독이라면. 그러니까 물론 속은 부글부글 끓겠고 뭐 라고식 많겠죠. 할 말도 많겠지. 근데 이게 그거를 자중하고 누른 다음에 뭔가를 얘기하고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매주 전쟁터를 스스로 인터뷰를 만드니 이게 잘 굴러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오해를 부르는 말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선수들이랑은 그렇게 불편한 사이는 아니에요. 다 잘 어느 정도는 잘 지내고 노이하고도 또 잘 지내고 네, 그런 거, 많이 예.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본인을 컨트롤 못하는 인터뷰들은 앞으로 다른 팀에 가더라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좀 감독들도 나이가 들면 조금 차분해지고 잦아들지 좀. 잦아들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 싸움 딱 기질 마음에 안 드는 순간 이걸 그냥 헷가닥 하잖아. 필터 없이 뱉어버리는 거는 팀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걸 이번에 너무 확실하게 느껴서 예. 그러면 본인이 잘한 경기도 묻힌단 말이에요. 맞아. 잘한 경기가 많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 워스트는 투엘이고 베스트는 케인? 무시알라? 케인이죠. 케인 케인이죠. 케인 무조건. 이외에는 누군가요? 저는 그냥 케인 케인.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뭐 근데 이렇게 경기를 제가 이제 사실 김민재 선수가 쭉 레귤러하게 뜰 때는 좀 보다가 중간부터는 좀 띄엄띄엄 봤는데 그래도 무시알라는 빛나는 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경기에 약간의 기복도 있었고 빠지는 경기도 있었고 뭐 서로 다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풀타임 주전으로 뛴 선수가 없어요. 케인 네. 빼고는. 케인 마지막 두 경기 못 나오긴 했지만 그거 빼면 그래서 사실 케인 외에는 뭐 무시알라는 이제 더 미래이기 때문에 그치. 당연히 뭐 나왔을 때는 임팩트가 있었지만 케인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는 없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사실 김민재입니다. 그렇죠. 김민재는 덜리우트 우파메카노 그다음에 다이어가 중간에 합류하는 순간에 시즌 중반까지는 이제 붙박이 주전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사실 이제 대형 실수가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나오면서 그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매치에서 그렇게 이제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본인에게도 어쩌면 커리어 시작한 이에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김민재는 그러면 이번 시즌 종합적인 평가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상식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가을에 좀 해야 그치. 상을 받잖아요. 먹어주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되게 봄이나 1, 2월 겨울에 아무리 히트 쳐봤자 연말 시상식이 조금 약하단 말이야. 엄청 대단한 작품이 네. 아니면. 근데 김민재를 생각해 보면 전반기 때 좋았단 좋았죠.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 기억을 거의 다 이제 잃어버리고 네. 이제 후반기만 생각하면 특히 토너먼트 약간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사실 전반기만 놓고 보면 되게 괜찮았어요. 전반기 좋았어요. 좋았어요. 너무 많이 뛰어서 우리 걱정을 많이 했지. 맞아. 근데 좀 이제 깡마르고 이래요. 아시안컵 갔다 오고 이쪽부터 해가지고 뭔가 내가 볼 때 뭔가 리듬감이 깨지고 계속 어쨌든 전반기 때는 뭐 훈련 경기 딱 이제 리듬감 있게 잘 가면서 주전이었고 네. 흔들림도 없고 변수도 없고 흔들리는 세력도 흔들게 만드는 세력도 없었는데 이제 아시안컵 갔다 온 뒤로 뭔가 약간 실수 나오네 뭐지 하면서 이제 그 독일의 특히 뮌헨의 선수가 못했을 때 공격받는 뭐 예를 들어 작년에 우파메카노 이러든지 뭐 그 전에도 훨씬 많았어요.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김민재 쪽으로 포커싱이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스스로도 좀 흔들린 것 같고 여기에 또 다이어가 와서 다이어가 잘해버려서 김민재가 뛸 기회를 좀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또 여기에 투엘에 뭐 좀 알쏭달쏭한 인터뷰 뭐 갑자기 뭐 막 했다가 뭐 감기도 하고 뭐 이런 인터뷰들이 겹치면서 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반기랑 후반기랑 놓고 보면 뭐 좀 온도 차이가 되게 컸죠. 그치. 그렇게 봐야지 이거를 뭐 한 시즌 뭐 망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종합으로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봐왔던 김민재는 사실 승승장구하던 선수였잖아요. 팀을 매해 바꿨는데도 거의 적응 기간 없이 잘하다가 올해 시즌 중반 이후부터의 흔들림을 우리가 좀 그냥 팬들도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흔들리나 그렇죠. 김민재가 다른 선수도 아니고 다른 분들 그런 일이 없었기 잘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걸 감안하면 다음 시즌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감독이 바뀐다라고 하면 누가 어떤 감독이 김재를 어떻게 쓸지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본인도 좀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 감독이 김민재 같이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아니면 야 스테이. 자제해. 우린 이렇게 축구하거든. 어. 이러면 이거 맞추면 되는 맞춰야 건데 되고. 어쨌든 그 본인만의 축구 스타일이 항상 있었잖아요. 확고하죠. 그럼 그걸로 성공을 거뒀던 선수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다음 감독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면 이걸 좀 빼야죠. 그런 스킬들을 좀 빼고 유연하게. 조금 더 담백하게 플레이하면 저는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막 뭐 독일 언론에서 뭐 방출 1순위인데 이게 사실 방출이란 단어도 쓰면 안 되는 게 축구에 방출이 어딨어. 그렇죠. 이적시키는 거지. 만약 방출하려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내보내야 돼. 계약 더 안 하고. 방출이란 단어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해석하다 보면 안 맞는 것 같고 뭐 이적 후보 1순위라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휩쓸리지 않아도 되고 뭐 감독이 다음 감독이 무조건 중요해요. 다음 감독이 나는 김민재 너무 좋은데 그냥 끝나는 거야 게임. 그치. 구단에서도 뭐 약간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감독이 쓰겠다는데 뭐 콜이지. 그렇죠. 계약 기간이 뭐 4년 남았는데 앞전 헤네스가 나와가지고 안 돼 이러지 않는 이상해야. 그래도 그럴 리는 없을 감독의 거고. 말을 새 감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주기 때문에 다음 감독의 성향 같은 거나 네. 취향 뭐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볼 팀은 정우영이 뛰었던 슈투트가르트인데 정우영 선수는 뛰는 팀마다 팀이 잘 돼요. 프라이부르크도 이제 그때 쫙 올라갈 때 가가지고 떠난 다음에 좀 떨어지고 이런 식인데 슈투트가르트는 사실 강등권에 있다 이번 시즌에 상위권으로 올라왔고 레버쿠젠의 경기력이 되게 인상 깊었지만 사실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도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바이언 슈투트가르트 경기 보고 나서 좀 놀랐어요. 반했죠. 와 이거 뭐야? 잘한다. 너무 잘하더라고. 완전 찍어 눌렀잖아요. 그래서 그 조카 베네스. 조카 베네스. 조카 베네스의 능력은 이미 독일에서도 유명했지만 조금 이제 호펜하임 시절에는 애매했지만 슈투트가르트 오면서 확실히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들을 딱 모으면서 완성을 지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 팀은 이제 레버쿠젠은 3백을 기반으로 하지만 슈투트가르트는 3백과 4백을 계속 오가면서 선수의 유형을 바꾸고 3백을 쓰더라도 공격할 땐 4백 아니면 4백을 쓰더라도 공격할 땐 3백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게 유연하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선수 구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상자가 레버쿠젠도 마찬가지지만 부상자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하죠. 두 팀 다 부상자가 되게 없어서 시즌 스쿼드를 굴리는 데 있어서 되게 유리했고 그 때문에 정우영이 출전기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조금 누가 좀 빠지고 해야 뭐 들어가는데 주전 선수들이 너무 건강하니까 정우영이 교체 1, 2순위더라도 이게 잘 안 들어가지. 한 명만 빠지면 들어갈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잘 안 빠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고 또 아시안 게임 같이 아시안컵 같이 그 사이에 이제 이미 주전 조합이 확고해지면서 정우영 선수한테는 조금 뭐 운이 안 좋았지만 어쨌든 시즌 마지막에 나와서 2골이나 기록을 했고 이미 헤네스 감독이 정우영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전으로 뛰면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뛰는 것도 이 선수가 성장하는 데는 어쨌든 되게 좋은 팀이고 전술적으로 많은 걸 하는 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들은 바에 하면 슈투트가르트 훈련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정우영 선수도 훈련 퀄리티에 대해서는 되게 배우는 게 많다고 느끼고 있어. 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인 거니까. 근데 팀은 계속 이기는데 훈련이 배울 게 없어. 맨날 똑같은 것만. 선수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선수들이 되게 좀 멈춰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지도자고 또 정우영 선수도 아직 갈 길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뭐 못 뛰는 건 아쉽지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운다브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운다브 잘하던데. 이 운다브가 되게 신기한 선수인 게 패스나 슈팅을 그냥 대충 보잖아요. 되게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 슈팅을 그냥 구석으로 되게 살살 차. 패스도 딱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의 없이 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정확해요. 되게 도사 느낌인 건데. 편하게 하는 건데. 약간 그냥 표정 같은 거 보면 하기 싫나? 이런 그냥 되게 드리블도 그냥 쓱 이렇게 한단 말이야. 쓱쓱 벗겨지고. 이게 되게 신기한 캐릭터고 근데 그에 반해서 기라시는 되게 빡세게 뜬단 말이에요. 그 둘이 서 있으면 되게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제일 잘하는 선수는 기라시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운다부가 제 마음속에는 좀 있습니다. 1픽이다. 와 되게 특이하다. 되게 특별한 유형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이렇게 기라시나 운다부가 있지만 그러면 결국엔 약간 레버쿠젠과 비슷하게 이 팀의 돌풍의 원동력이나 가장 빛났던 사람을 꼽으라면 여기도 역시 감독. 이 분데스리가에서 사실 젊고 독특한 감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런 좀 조성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 편견이 없진 않을 거예요. 뭐 선수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뭐 먼저 기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별게 없다 사실. 선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지도자를 잘하는 건 지도자를 아니야. 안 하는 것도 많이 깔려 있어서 나름 공평하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많거든요. 선수 경력이 되게 없는 감독들이 한 절반 정도로 봐야 되나? 1, 2부 다 통틀어서 보면 네. 뭐야? 어디서 왔어? 이러면 몰라. 처음 본 사람이야. 어. 이런 사람한테 얘기해봤고 이미 19세 팀이나 뭐 B팀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감독들이 되게 많고 근데 그 감독들이 1군에 와서 실패했다가 나가는 감독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 성공한다는 건 아니고 네. 우리는 성공한 이런 사람들만 기억을 하니까.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봐야 될 팀은 도르트문트인데 여러분 그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나 레버쿠젠이나 바이언은 저희는 뭐 이제 환희 형이 전체적인 네. 전반을 또 코리안 리거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저희가 지금 약간 그 인물들을 찾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팀들에 대한 얘기를 좀 딥하게 할 수 있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챔스 결승도 남아 있고 그렇기 그쵸? 때문에 팬분들과 컨택이 되면 한번 좀 더 딥하게 왜냐하면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 로이스턴하고 또 바치키랑 붙었던 거 네. 스토리가 많았던 시즌이기 테르지치의 때문에 문제. 테르지치 문제 네. 그리고 그건 한번 또 따로 레버쿠젠 바이언 똑같이 다뤄보기로 하고 마인츠로 가겠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는 언제나처럼 잘했죠.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분데스리가는 감독 교체를 되게 화끈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 감독도 되게 좋은 감독이었는데 그 전신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계 부딪혔고 여기서 그 감독도 미련 없이 구단이랑 나가고. 얘기해서 나가고 새로운 감독이 와서 뭐 완전 연전 연승 승점 계속 따면서 마지막에 또 순위를 높이 올리면서 잔류를 했는데 역시 결단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결단. 아우크스부르크도 올 시즌 감독 한 번 바뀌었거든요. 쭉 그 전에 있던 마센이라는 감독도 저랑 동갑인가? 네. 84년생인데 도르트문트 2군 감독이었어요. 네. 그래서 와서 처음에는 와 되게 젊고 괜찮은데 했다가 이제 쭉 떨어지니까 바로 교체해가지고 새로운 감독 와서 아우크스부르크도 중위권으로 마무리했고 마인츠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게 어쨌든 마인츠랑 아우크스부르크가 한국 선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쪽에서는 작은 구단이란 말이에요. 팀 그렇죠? 근데 규모가 이들이 살아남는 건 과감한 결단밖에 없어요, 사실. 아. 그냥 뭘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단이에요. 쓸 수 있는 돈도 딱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하면서 항상 이잖아요. 뭐야, 아우크스부르크 또 살아남았어. 마인츠도 아직도 있네. 이렇게. 계속 있어. 근데 규모로 봤을 때는 되게 내려가도 되게 이상한 규모는 아니거든요, 네. 팀 규모. 근데 정말 그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을 해놓으면서 마인츠가 이번 시즌에 살아남았고 이재성 선수 92년생 정도면 분데스리가에서는 되게 고참급인데 그렇죠. 여전히 주전으로 뛰고 있고 감독이 바뀌어도 주전으로 뛰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역시 훈련장에서의 태도가 저도 이제 홀슈타인킬에서 훈련하는 걸 봤는데 네. 정말 100% 항상 임하고 막 동료들이랑 막 엄청 막 가운데서 인싸처럼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진 않구나. 근데 항상 그 중심에 있긴 해. 네. 근데 이제 웃으면서 이제 즐겁게 그 팀버스에 5명 뒤에 타는 거 거기 있나? 그런 타입 아닐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좀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항상 동료를 위하는 플레이들을 하고 그걸 즐겁게 하고 짜증 안 내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런 느낌이야. 네. 왜냐면 이 훈련을 항상 즐겁게 진지하지만 즐겁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즐겁게 하려고 눈썹 한번 쫙 색깔 없애고 머리도 기르고 약간 멸망전도 한번 하고 우일이 형처럼 이무일 씨 우일이 형처럼 하고 우일이 형 좋아요. 그래서 저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이재성 선수 항상 그 축구를 대하는 그 마음이라든지 긍정적이고 진심이야.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저는 그게 훈련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감독 입장에서는 저런 선수를 써야 팀 분위기가 아니 나갔는데 맨날 막 땅 치고 막 화내고 너무 끌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좋은데 이재성 선수 항상 담백하게 항상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분데스리가의 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 퍼포먼스도 너무 좋고 그렇죠. 정말 이제 본인이 잘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영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조금 약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정말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면 지금 맡고 있는 이재성 선수의 역할을 정확하게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포지션은 다 뛰어요. 다 하죠. 정말 멀티죠. 네, 뭐 윙포워드로 봐야 되고 윙포워드로 봐야 되고 공미 아닌 윙포워드로 봐야 되고. 근데 감독 입장에서 이쪽 빵꾸 나면 뭐 급하면 쓸 수 있고 수미까지 잠깐 섰으니까 잠깐. CDM 정도 내릴 수 있어. 근데 최적 포메이션은 공격적이죠. 미드필더도 뭐 당연히 되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우리 아시안컵 때 이재성 선수 미드필더 받다가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더 맞다. 근데 물론 이제 대표팀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 설 수도 있지만 마인츠에서는 뭐 이런 연결고리 역할도 잘해주고 피니셔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뭐 다재다능한 선수고 좀 더 마인츠와 갈 것 같죠?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재계약한 지 뭐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마인츠랑 갈 것 같고 이재성 선수 성향상
뭔가 막 옮겨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마인츠에서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팀에서 관심이 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저 정도의 퀄리티면 좀 더 큰 규모의 분데스리가 클럽에서 뭐 예를 들어 관심- 스쿼드 자원 네. 아니면 뭐 이제 점오에 왔다 그렇죠. 갔다. 일단 미드필더의 멀티기도 하고 그치. 지금 당장 분데스리가 경험을 충분히 쌓았으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네. 이적을 한번 할지는. 도전을 할지 아니면 되게 마인츠 있으면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할 수 그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구자철 선수가 마지막에 아우크스부르크 떠날 때 재계약 제의가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는데 너무 한 팀에 오래 있으니까 약간 좀 매너리즘에. 왜냐면 구자철은 안 다치면 주전이었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뭐 경쟁도 별로 없고 계약할 때도 구단에서도 너는 우리 팀에서 계속 중용할 수 있어. 이러면 이제 기분은 좋지만 뭔가 축구 선수로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남는 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지 않나? 그런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뭐 또 이 선수들이 이렇게 제법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클럽 때문에 김재재 선수 위주로 봤지만 이재성, 정우영 훌륭하게 해냈고 네. 김매즈 선수도 올해 부침이 있었지만 다음 시즌 뭐 이 선수의 능력과 실력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스타일의 독특함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네, 이거는 또 메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분데스리가가 가장 좀 파격적인 한 시즌이 아니었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독일은 약간 노잼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안에서는 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네. 축구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축구 외적인 일들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고 축구적으로 뭔가 파격적인 일들이 꽤 일어나고 이거 다 뭐 헤네스가 발언하는 거 뭐 누구야 마테우스가 뭐 멘탈 이거 다 그 축구적인 거잖아 어쨌든. 그렇죠. 경기 관련된 것들. 사생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축구적인 일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변화를 취하고 있다. 다만 투자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다. 네. 여전히. 이게 열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쉽지 않을 않죠. 것 같아. 혹시 그 새로운 한국인 선수가 입단할 만한 팀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제 상상인데 예. 이현주 선수가 지금 2부 리그 비스바렌에 그렇지. 가서 뛰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뭐 뮌헨으로 돌아온다면 이제 뭐 한 판매 이적을 추진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아마, 선택은 이적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뭐 다시 임대 아니면 한 번씩, 뮌헨에서 한 번 더 있으면서 뭐 데뷔를 한 번 하면서 이제 본인의 가치를 올린다. 예. 뭐 이런 선택지들이 있는데 뭐 저는 되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한 1부 리그 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홍현석 선수가 지금 벨기에 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온다면 독일도 괜찮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 뭐 황인범도 계속 이적설이 그렇죠. 있는 네. 상황이라서 뭐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에 있는 선수가 독일로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 독일 언저리에 있는 선수들은 독일로 그렇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유럽 중심부 약간 옆에 있는 네. 선수들이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팀별로 이게 팬들을 좀 이렇게 해갖고 약간 더 딥한 그 클럽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뭐 따로 한번 저희가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분데스리가 이번 시즌 굉장히 흥미있던 시즌은 환자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